자, 이제 362쪽에 9번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자, 지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그 앞에 세대를 구분하는 형태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세대를 구분하는 형태라는 얘기는 한 세대짜리. 예. 원래 세대당은 이제 한 세대로 계산되는 건데 이 한 세대짜리를 편의상 둘 이상 세대로 구분했다. 세대를 구분하는 형태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한 세대짜리를 둘 이상 세대로 구분하여 지었다. 그러면은 각각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게 하고 요 세대를 산 사람은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살면서 요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임대용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임대 수익이 생기겠네요?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제 수익형 주택이라서 요새 인기가 많은 건데 정확한 명칭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이게. 자, 일단 기본적인 특징이 이렇게 세대를 구분했을 때 이 구분된 공간 일부를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까? 안 돼. 왜 안 돼? 나중에 통합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다른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통합이 안 되잖아. 한 세대짜리라니까. 한 세대인데 편의상 구분해서 쓰다가 나중에 여건이 바뀌면 통합할 수 있는. 이게 세대 구분형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특징과 사실상 몇 세대로 쓰든지 상관없이 한 세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법에서는 부설 주차장을 세대당 몇 대, 세대당 0.8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세대로 계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단점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 생겨요. 한 세대로 계산해서 설치했지만 사실상 여러 세대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다라면은 주차 난해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수 기준이든 면적 기준이든 작다는 기준의 한도 30% 3분의 1 이하 중에 3분의 1을 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의 3분의 1 이하여야 된다. 3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고. 자, 그러면 1번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걸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잘 체크를 하시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이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기준인데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라.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실, 부엌 요건 필수라고 했고 현관도 별도로 주인 눈치 안 보고 아예 살 수 있도록 동선도 마주치지 않도록. 예? 그리고 이번에 하나의 세대가 나중에 통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부를 설치하라. 연결문을 설치하라. 근데 연결문 설치하면 좀 찜찜할 거야, 그거는. 그 대신 연결 선택이잖아요. 경계벽을 설치한다면 경량구조로 설치하라는 거지. 나중에 듣기 편하게. 그 다음에 3, 4번이 그 얘기거든요. 3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으로 그 아래는 전용 면적 기준인데 둘 다 똑같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기준.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는 것도 있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1세대로 산정하겠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특수주택 중에서는 제일 많이 지었고 제일 유명한 건데 혜택도 제일 많습니다. 자, 이것은 취지가 자투리 땅 활용으로 해서 나왔어요. 자투리 땅 활용을 위해서. 자, 우리가 30세대 이상이면은 주택법에 따라 지으라고 했는데 사실상 사업주체는 대규모 세대를 지을 수 있는 큰 땅을 선호합니다. 대규모 세대를 지어야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법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규모 세대가 아니더라도 30세대, 뭐 50세대, 100세대, 200세대, 250세대 이렇게 좀 작게 지을 수 있는 땅도 다 활용을 해야 공급이 그만큼 늘고
가격 올라가는 걸 조금 방지할 수가 있는데 사업주가 실제로 안 하니까 그거를 쓰라고 자투리 땅 활용을 해서 나온 제도가 요거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투리 땅 싫어한다니까 사업주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혜택을 처음부터 많이 줬어요.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더 들어가면 더 혜택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법 공부하실 때 요거는 자투리 땅 활용을 해서 많은 혜택을 줬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해도 잘 되는데 그 대신 혜택을 주어질 때 자투리 땅 활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대는 300세대 미만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줘라 이런 제한을 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을 최소 세대지 최대 제한은 별로 없거든요. 이것만 특이하게 최대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줘라 이런 제한 들어가. 왜? 자투리 땅 활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혜택은 주되 이렇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도시형에서 나온 얘기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못 져요. 도시지역에서만 다른 지역은 안 돼. 생활에서 나온 얘기가 사치가 아니고 생활주택 아닙니까? 생활이니까 국민주택 규모, 사치주택은 아니어야 된다. 도시지역에 있으니까 예외도 적용 안 되죠. 80호를 넘을 수는 없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혜택 받아 지을 때 80호를 넘을 수는 없어요. 요거는 공통된 혜택 받는 도시형의 공통된 요건이고 취지에서, 이름에서 따온 얘기들. 그리고 종류는 셋으로 나눠집니다. 셋으로. 종류는 원룸형 주택과 원룸형이고 원룸형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원룸형이 제일 유명한데 우리 원룸형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게 공동주택 중에서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원룸형 요건을 따로 갖췄을 때 이걸 원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연립과 다세대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룸형 요건을 갖추면 원룸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단지형 연립 다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연립 다세대도 달리 단지형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어느 형태로만 가능하다 보셔야 돼요? 원룸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원룸 형태로만 가능하다. 여기에 맞춰서 답을 해주셔야 돼. 연립다세대는 다른 것도 가능하지만.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막 30제곱미터, 35제곱미터 되는 이런 조그마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원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작은 아파트 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아파트 화재 사건 생겼을 때 뉴스에서 보다가 아파트라고 뉴스에는 등장하는데 뭔 저렇게 내부를 딱 그 자료하면 너무 작아. 무슨 아파트가 저렇게 작느냐. 원룸 같으냐. 원룸형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로서. 내용 보시면.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자투리 땅 활용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요거는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요거로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보시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다.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도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얘기인데 아파트는 여기만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니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역번이 세대별 전용면적이 50이야. 50제곱미터야. 이것도 원룸형이잖아. 원룸형인데 너무 넓은 원룸이 운동장처럼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최대 면적이 50 넘길 수는 없어요. 50 이하입니다. 원룸형의 최대치 50이라고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건 항상 이렇게 했죠. 원룸형이잖아. 원룸형의 특징. 원룸형의 최대 한도. 원룸 하다가 발음이 세야 된다 그랬죠. 원룸하다 온룸으로 살짝 세야 말이 돼요. 온룸이잖아. 이거 나중에 하나 더 쓸 때가 있어요. 공급에서. 지금 기본 단계라서 이거 하나만 하지. 원룸에서 온으로 해서 오자랑 관련돼 있는 거 하나 나중에 또 쓴다니까. 그런데 좀 그래 이거 이렇게 하기가 그지. 참 제가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거 할 때가 생겨서 이것도 참 쑥스러운. 자, 니은번에 세대별로 동비전유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필수. 이것도 원룸이라도 욕실 부엌은 필수죠. 다른 게 필수가 아니에요. 욕실 부엌 필수. 독립된. 디귿번도 잘 아셔야 되며,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자, 일단 요거까지. 자, 보시면. 원룸이라는 게 하나의 공간이라는 게 원룸 형태 아닙니까? 하나의 공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게 원룸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하나의 공간 원룸형이라 하더라도 욕실과 보일러실은 제외. 요걸 제외하고, 요거는 분리를 인정하고, 나머지 중에서 하나의 공간. 욕실은 왜 분리를 인정해야만 되느냐? 아무리 원룸이라도 욕실을 만약에 분리를 할 수 없다라면, 그죠? 샤워는 몰랐다, 샤워는. 샤워간에 큰일 본다 그러면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해. 분리해야 되겠죠? 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상당히 약간 정상에서 보일러실은 당연히 분리를 해야지. 필수는 아니지만. 보일러실은 필수 아니잖아요. 없어도 돼. 예.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거나, 겨울에 추위를 즐기는 사람이면 안 해도 되겠지. 근데 개별 난방을 한다면 설치가 되겠죠? 그땐 분리가 돼요. 이건 왜 분리가 돼야 돼요? 강릉 사태가 생긴다니까. 강릉 그 청소년들 죽은 사태가 생길 수 있다니까. 예. 당연히 분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다. 이게 원룸 형태라고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형태를 투룸식으로 두 개 공간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해. 다만 예외잖아. 전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외예요. 할 수 있다. 약 절반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한도가 최대 한도가 50이라 그랬잖아. 그죠? 50이 정확히 중간이면 25란 말이에요. 25. 5단위로 끊는 게 아니잖아. 지금 10단위로 끊었으니까 약 절반 조금 큰 30 이상이면 원룸형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넓으니까 30에서 50 사이다. 그러면은 두 개 공간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지상층이어야 된다. 이게 원룸형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지형 연립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아래 단지형 다세대는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 중에서 원룸형 갖추면 원룸형, 그렇지 않은 게 단지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원래 연립 다세대는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하가 연립 다세대 공통점이에요? 4개층 이하. 그런데 도시형으로서 이 혜택 받아서 단지형으로 짓는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은 혜택, 한 개 더 지을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게 둘의 공통점. 그래서 최대 5개층까지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혜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동건축금지도 이제 보시면 우리 이번에 1번처럼 하나의 건축물에는 우리 하나의 건축물 지을 때 하나의 건축물 속에 서로 이질적인 건축물 같이 짓지 말라 그런 취지예요. 서로 다른 종류 같이 짓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 속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시형과 일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같은 도시형에서도 원룸형이 특수하기 때문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을 함께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지을 수 있는 예외 두 가지가 존재해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원룸형 주택과 전면적 80호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데, 한 세대 일종의 주인 세대 아니지만 주인 세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80호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어차피 원룸형 분양하면 공동택이니까 받은 사람이 다 소유자가 되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대지에 이 정도 주택을 가지는 사람이 좀 비교적 넓은 대지라 원룸형을 지어서 공급하면 공급량이 늘어나서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난 여길 떠나고 돈을 떠나서 여길 떠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룸형을 분양하게 되면 난 떠나야 되니까 그거 싫다 이거예요. 원룸형 최대치가 50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 짓게 하려고 나온 거라니까 이게. 그러면 원룸형과, 원래는 안 되지만 원룸형과 주택 한 세대까지는, 그것도 80호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까지는 허용을 해줄 테니까, 그럼 그거 폰데서 자기가 지어서 살고 나머지는 분양을 해버리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상업주택, 웨이주택,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곳이고, 전체적으로 준주거가 그 다음 비싼 곳이라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지역처럼 토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에서는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원룸형과 일반 주택 함께 지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까지 보셨고, 자, 이제 아직도 주택이 안 끝났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번에 나오는 세 가지는 매입 의무랑 관련해서 역시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옛날에는 이런 얘기 없었지만 지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이 주택으로만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 건설 의무와 관련돼서 새로 작년부터 신설된. 자, 우리 11번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아이고, 뭐 벌써 넘기셔요? 잘 보시고. 성격이 너무 급하면 안 돼. 자, 뭐 빨리 여러분들이 넘긴다고 빨리 끝나는 거 아니죠, 그죠? 말을 분석하시면 돼. 친환경 주택이야. 환경에 친한. 말이 에너지 절약형. 왜 환경에 친하냐? 에너지를 절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이에요. 자,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영위저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이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건설 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자, 우리 영에서는 사업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건설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고, 이럴 때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의무. 그래서 지금은 사업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이라면 원칙이 뭐예요? 30세대 이상 지을 때지. 자세하게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원칙이 30세대, 예외 50세대짜리가 있는데, 사업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이라면 지금은 에너지 절약하는 형태의 기술을 써서 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그 에너지 절약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볼 땐 아니고, 근데 대충 생각하면 에너지 절약하는 모든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새 아파트 지으면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뭐 이용한다라든지 풍력 발전으로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써서 에너지 절약하는 그 기술을 써야 된다. 영에 정하고 있는 기술이 있어 써야 됩니다. 고단열, 뭐 하이테스 이런 거. 12번의 건강 친화형 주택. 건강 친화형. 건강에 친화된 형태. 그러니까 이 건물은 어떤 기술을 쓰는 거냐? 건강에 좋은 기술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형과 건강 친화형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에너지는 돈만 절약하는 거예요. 건강을 돈으로 삽니까? 건강 친화형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 이 기술을 쓰게 되면. 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위자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 이게 건강 친화형이에요.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 그 기술이 역시 박스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실내 건축할 때 뭐 건축 재료를 편백나무다 막 이런 거 쓴다라든지 비싼, 아니면은 뭐 환기 시설을 아주 초특급으로 꾸민다라든지 미세먼지 막 줄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친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새집 증후군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바로 짓더라도 아주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 의무 보세요. 그 아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을 때입니다. 500세대 이상. 이때는 건강 친화형으로 쳐야 돼요. 아까 단순히 사업성인 대상이면 에너지 절약형, 500세대 이상이면 건강 친화형 기술을 써야만 되고, 이제는. 자, 우리 제일 좋은 게 그 옆에 장수명이 장수명. 수명 앞에 장자, 길 장자가 붙어 있잖아. 긴 장자가. 그래서 긴 수명을 자랑하는 장수명 주택. 100년 이상 쓰겠다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100년 이상이니까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오히려 30년 하고서 재건축한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래. 세상에 그렇게 쓰겠다고 아파트를 짓냐고. 원래 유럽 그쪽에서는 최소 아파트는 못 써도 100년 이상은 쓸 수 있도록, 이게 일반적 주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해서 항상 30년도 되기 전에 막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려고 하죠? 재건축. 그래서 이게 일반 주택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보통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 장수형. 이번엔 우리나라는 이렇게 뒤늦게 도입이 된 거죠. 아주 안 망가져. 오랫동안 써요.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해서 내구성을 갖추고, 뛰어난 내구성이. 그러면서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도 뛰어난. 아니, 잘 안 망가지고 오랫동안 쓰니까 쓰는 사람이 지겨워할까봐 내부 구조를 바꾸고 싶으면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가변성도 뛰어나대. 그러면서 수리 용이성이 우수해요. 잘 망가지도 않지만 망가져도 수리하기가 용이하대요. 아주 훌륭해 보이죠?
이런 주택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1000세대 이상 짓는 곳에 가야 돼. 방가래 2번. 방가래 2번에 동그라미 1번처럼 장수면 주택의 인증 제도라고 해서 이 장수면 주택은 4가지 등급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등급이 일반 등급이고 최소 일반 등급 이상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즉 장수명으로 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장수명으로. 그럼 위로 등급을 받을수록 이제 지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다르죠. 근데 하여튼 지금 최소 일반 등급 이상. 그런데 이런 건설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은 건 몰라도 요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작년부터 뭐 사업 승인 받아서 하는 것들 하면 이제 이렇게 져야 되는데 분양가는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에너지 절약형보다는 건강친화형이, 그거보다는 장수명이 값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되게 오래 쓰고 하는 것이고. 값싼 주택이 좋아요? 좋은 주택이 좋아? 좋은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지, 그런데. 자, 넘겨보세요. 넘기지 않고 일단 14번에 사업주체가 나오네요. 주택구선을 이렇게 사업 승인 받아 짓는 사람을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넘기세요, 그러면. 사업주체. 이름은 봐야지, 그래도. 사업주체. 자, 우리 사업체 중에서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마련 또는 리모델링 둘 중에 하나요. 이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목적은 마련과 리모델링은 완전히 다르잖아. 리모델링은 기존 있는 사람이 리모델링 하겠다는 얘기고 마련하겠다는 건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종류는 셋으로 나눠져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으로. 그럼 마지막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가입한다라면 지역과 직장은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이 될 테고 요 내용 하기 전에 나중에 주택법에서 주택조합 파트를 공부하시게 되면 오늘 원래 OX는 주택조합까지 나가려고 만들어냈는데 다른 데서도 주택조합까지 못 나갔어요. 나중에 그건 배우고 풀어보셔도 되고 예습상을 풀어보셔도 되고 주택조합 파트는. 근데 나중에 거기서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항상 나눠볼 수 있어야 돼. 나눠볼 수. 종류는 똑같이 3가지지만 똑같은 주택조합이 아니라고요. 지역과 직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 이게. 그래서 어떤 규정은 보시면 나중에 보실 때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고 어떤 곳은 리모델링 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구별하셔야 되는데 지역과 직장은 내 집 마련이니까 마련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받아야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있다?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리모델링이고 그렇게 나눠보시면 되고 나중에 그렇게 나눠서 하셔야 돼. 자, 이제 뜻을 보십니다. 자, 우리 지역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인데 누가 가입하느냐? 다음의 지역 주민이. 이거 좀 구별해 보시면은 1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거 지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 안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이 사람들은 같이 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는 같은 특광시군에 사는 사람만이 가입을 했었어요. 같은 특광시군. 여기라면은 옛날에 이렇게 되기 전에는 광명시라면 광명시의 주민만이 지역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요. 지금은 광명, 서울 다 돼. 다 되는 게 아니고 인천, 서울까지 다 돼. 경기도 다 되고. 지금은 이렇게 넓은 거예요. 광역교통망이 하도 발달돼 있어갖고 이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서울 시민과 아니면 인천, 아니면 의정부 있는 사람과 같이 조합을 집 마련이니까 주로 집 없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입해서 지역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조합주택을 어디다 지을지는 본인들이 정하고 조합이. 만약 여기다 지어서 이걸 내가 분양받아서 여기서 살겠다 그러면은 여기 살면서 서울에, 인천에, 의정부에 주택을 하면서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도민과 강원도민이 만드시다 그럼 틀려요. 강원이랑은 안 된다고. 지도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대전, 충남, 세종이잖아요. 여러분 충청남도 안에 대전과 세종시가 존재하거든. 충북 사람이면 안 돼. 충북은 충북 사람끼리만. 그 아래. 광주와 전라남도, 전남 안에 광주 있잖아요. 전북이랑은 안 돼. 전북은 전북 사람끼리만.
대구와 경북. 경북 안에 대구 있잖아. 경남이랑 안 돼. 경남은 부산, 울산, 경남. 경남 안에 부산, 울산이 있거든요. 강원도 따로, 제주 따로. 이게 지역조합이에요. 직장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역시 주택 마련인데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지역 직장.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가입한다. 리모델링이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누가요? 공동주택 소유자. 기존 소유자가 가입하잖아.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얘기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가입 못한다는 얘기죠? 왜 가입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리모델링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여러분들 주택 왜 누구랑 같이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공동주택이 뭐 한 개 동이 아무리 작더라도 동 단위로 따진다 그러면 구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단체를 만들어야지. 자, 이제 16번의 주택단지가 나옵니다. 주택단지. 1번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해서 쓰는 1단의 토지를. 청비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단지는 주택과 부대 복리설이 다 들어간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단지에서는 이제 이걸 추가합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로 지어졌어요. 큰데 나중에 여기로 고속도로가 통과되게 됐어요. 철도가 지나가. 고속철도.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 지방도, 국도. 이런 걸로 분리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런 걸로 분리가 됐더라도 하나의 단지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것으로 분리가 됐더라면 분리된 각각의 단지를 별도의 단지로 봐서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단지를 볼 때. 별도가 맞죠, 별도가. 이거를 이렇게 심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된다면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난리나요. 주로 누가 근무합니까? 하나의 단지로 보게 되면 주택관리? 관리하시는 그 경비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돌아가면서 다 순찰해야 된다니까? 고속도로로 분리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다 이 관리하려도 죽지. 그 사람들만 그러나 여기 사시는 분들 나 동대표라든지 부녀회 이렇게 한다면 이쪽에서 모인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쌩하고 달려가. 큰일 나지. 그래서 각각 분리된 별개 단지로 봐서 따로따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자, 보세요. 자, 지금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의 별개 단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리된 것을 별개 단지로 봐야 되냐? 가번 철도, 고속도로, 전용도로. 아니면 라번에 1, 2번, 1번에 국도, 일반국도, 지방도가 됐든 이런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걸 바꿔낸다면 나번 숫자를 바꿔낼 가능성이 제일 크죠. 우리 나번이면은 폭이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 다번은 폭 8m 이상인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 특수한 도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라면은 넓은 도로, 보통 폭이 20m 이상. 이걸 보통의 넓은 도로로 보시면 돼요. 다른 데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폭이 20m. 그러니까 분리된 일반 도로 중에서는 폭이 20m 이상이라면 그 노인네가 건너가다 한참 건너가지 않습니까? 20m라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안 된다라면 하나의 단지로 보고 전체를. 근데 이건 20m는 이게 보통 큰 도로로 많이 쓰니까 괜찮은데 뭐가 특이하냐면 도시군계획 예정도로가 특이한 거예요.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는 아직 건설이 안 돼 있는 예정도로잖아. 그런데 적어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은 됐다는 얘기죠. 그 점이 좀 특수한데 이것만 폭이 8m 이상인 도로로만 분리가 돼도 별개 단지로 본다는 게 특이한 거죠. 그런 걸 좀 주의해 두시고. 자, 17번, 18번 얘기는 17번은 부대시설, 18번 복리시설 둘만 구별만 하시면 돼. 우리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 중에 부대는 딸려 있어야 되는 시설, 복리는 있으면 좋은 복리를 위한 시설 이렇게 했던 거. 우리 부대시설은 부대가 주택에 딸려 있다. 딸려 있다는 표현이 부대죠.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을 얘기한다. 아니 왜 딸려 있느냐? 주거 생활에 필요해서 딸려 있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차장 없으면 어떻게 주거 생활을 합니까? 관리사무가 없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건데 있어야만 되지. 담장이 있어야 다른 단지랑 구별이 될 것이고 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야 주차장으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겠네요. 이거는 복리를 위한 게 아니야. 부대시설인데 그 옆에 보시면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을 말합니다.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그러니까 부대시설처럼 꼭 주거생활에 꼭 필요해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있으면 주문에 복리를 해서 좋은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는데 1번이 어린 놀이터. 애들 놀이터가 없다고 주거생활 안 되나요? 애들 하면서 놀라면 막 놀아. 자꾸 학원만 보내서 애들이 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예? 있으면 그래도 편하잖아. 없어도 되지만.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내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 없으면 조금 더 걸어나가는 귀찮음이 있을 뿐이지. 있으면 편하고 그죠?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도 그래요. 운동시설 요새 많이 짓지만 그거 복리시설이라고 복리시설. 언제부터 뭐 운동시설이 있어야 운동한다고 운동할 마음만 해서 아무 데서나 그냥 다 제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있으면 편한. 경로당 마찬가지고. 구별되세요? 자, 그럼 기반시설? 우리 배웠던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도 기간이면 간부할 때 간자를 쓰거든요, 이게. 우리 주택법에서 주거생활에 더 필요한 중요한 기반시설을 기간이라고 해요. 도로 없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상하수도가 없으면 도대체 물은 어떻게, 전기, 가스 이런 게 있어야 편하게 우리가 밥해 먹을 수 있고, 통신, 지역 난방 이런 것이 기반시설 중에서 기간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법에서는. 그러면 그 아래 간선시설은 뭐냐? 간선시설이란 한자는 아까 기간할 때 간부할 때 간자에다가 선선자를 쓰는데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단지 안의 기간시설, 우리 배웠던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따로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지 안에 기간시설이 있고 단지 안에 도로, 여기도 기간도로가 있을 때 여기 도로에서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있어야 다닐 수 있잖아요. 기간과 기간을 연결시키는 선을 간선,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 다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가스와 통신, 그리고 지역난방의 난방, 가스통으로 난방하네요. 이것은 단지 안에 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포함해서 얘기한다는 뜻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간선서 설치 의무가 만약에 있는 자가 있다면 가스통과 지역난방시설은 연결시키는 것만 해주지 않고 단지 안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간선설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공구. 자, 우리 공구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뭐의 줄임말? 공사하는 구역의 줄임말이 공구다. 공동구매의 줄임말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 공구.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 이게 공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구가 나온 취지는 이게 하나의 단지를 사실 한꺼번에 전체를 한꺼번에 공사하는 게 속 편하죠. 근데 이게 크다라면은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둘 이상 공구로 나눠서 요거 따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의 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나는 이 공사하는 구역이 공구가 되고 착공시공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따로따로 하겠다는 취지니까 착공신고도 별도로 사용승인도 사용검사도 별도로 받는 게 이러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기준 영의조 하는 기준에서 살짝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이상 폭으로 공간 경계를 설정하라. 우리 공구와 공구 사이는 경계를 확실히 설정하라. 저에서 폭 6m 이상 별거 아니고요. 이번에 공구별 세대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라. 나누는 건 좋다 이거는데 너무 작은 단지면 나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공구별로 나누는 건 좋은데 나누더라도 최소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져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사업승인 파트에 나중에 보시면은 공구별로 나누어서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몇 세대 이상 되는 사업이라야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냐? 600세대가 된다는 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최소 600세대 이상 아니라 최소 두 공구로 나눠야 되고 각 공구로 300세대는 건설해야 되니까 500세대짜리 지으려고 하면 나눌 수가 없지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얘기도 뒤에 여기랑 관련돼 있고요. 자, 우리 공공택지호 23번에 공공택지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땅, 공공사업이 박스에 쭉 열거돼 있어요. 이게 공공택지야. 그렇지 않은 걸 민간택지라고 합니다. 됐고요. 24번에 리모델링 보시면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1번이 대손이고 2번, 3번이 일부 증축형이에요. 제가 건축법과 달리 주택법에서는 지금도 리모델링 하면은 대손 또는 일부 증축 둘만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개축까지 새로 들어갔다 그랬죠? 여기는 둘만이에요. 그리고 대손이고 2번, 3번이 일부 증축인데 보통의 증축형이 2번이고요. 3번은 세대수 증가형이라고 해서 특수한 새로운 세대를 증가하는 형태. 이 증가하는 부분은 새로운 주택 건설 파트가 돼요. 그래서 이게 특수한 부분인데 왜 이걸 옛날에 도입했냐면은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비용을 역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눠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돈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좀 완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수를 증가하게 시키게 되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부분이고 건설에서 이걸 일반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분양대금 갖고 리모델링 비용에 충당하게 되면 리모델링의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도입한 게 세대수 증가형이에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대수 증가형이면 요 부분만큼은 건설 공급 파트에 해당되는 거라고 예외적으로. 그리고 2번, 3번에 이게 증축형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는요 일부 중에서 일부가 제일 기본이고 일부를 따로 이어가셔요. 나머지는 다 15고. 우리 일부 증축에서는 일부가 너무 많으면 기존 건축과 모양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리모델링 범위를 벗어나서 안 돼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야 된다. 작다는 기존 전용 면적이 몇 프로? 30% 이하.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 기존 면적이 30% 이하인데 이것도 괄호 속에 예외는 있는 게 대상이 85제곱미터 미만 작다라면 조금 더 넓게 40%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요거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15랑 관련돼 있다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 대선 말고 2번 일부 증축을 보시면 사용검사일이 됐든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새 건물 진지 얼마 안 됐고 리모델링 하면 아까워서 안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 몇 년이 지나야 되느냐? 15년, 15 이게 대상이에요. 15년이 지나야 되지 이 요건 못 채우면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일부의 일부 얘기고 전용 면적 30% 이하, 85면 40% 이하로 증축하는 일부 증축 일부 개념이고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으로 해서 공용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다. 전용 면적으로 30% 40% 따졌습니다. 공용 부분, 복도 같은 공용 부분은 별도로 가능하다 이 얘기고 세대수 증가형을 보시면요.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얘기합니다. 많이 증가시키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더 좋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증가 안 된다. 기존 세대수의 15%가 한도라는 거예요. 15% 범위 내에서 100세대짜리면 15세대까지만 증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때도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이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건데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러분 세대를 증가하는데 기존의 옆에다 수평으로 짓게 되면 기존의 건물의 압력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별도의 동을 만들어서 공급한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수직 증축이 뭐예요? 기존 건축물의 위로 바로 올리는 걸 얘기한다고. 그럼 올라가는 새로운 무게가 생기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수직 증축할 때만 위험해서 다음 요건은 모두 같이 했는데 수직 증축할 때만 1번이 최대 3계층 이하로서 0이 정하라. 0으로 정할 때 3계층을 넘기지 못해요. 근데 0이 정하기를 가로 속에 3계층을 말한다 보통. 단 14층 이하는 2계층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 종합을 하면 역시 수직 증축할 때는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15층 이상이면 최대 3계층까지, 15층이 안 되는 14층까지라면 2계층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은 뭐 구조도 도면 갖춰라 그 얘기에 불과하고. 자, 뭐 여러분들의 기본계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좀 됐고 넘겨보십시다. 주택의 건설 파트에서 1부 한번 끝나요. 자, 우리 건설 파트에서 사업지 중에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자 할 겁니다. 등록사업자부터 보세요. 등록. 자, 우리 등록사업자라는 게 등록 기준을 갖춰 등록했을 때 인정하는 게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하는 거 민간에 대해서. 민간인 못 믿어서. 공공은 항상 믿어주잖아. 민간인 못 믿기 때문에 큰 사업하는 사업 주체를 함부로 인정했다가 못한다 중간에. 그럼 많은 사람 피해를 보니까 민간인 못 믿어서 등록을 해야만 된다 그 얘기인데.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사업할 때 등록하는지를 보시죠. 연간이에요. 연간 1년 동안에 다음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나 대리점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할 때는 국장에게 등록해. 그러니까 힘들죠. 까다롭게 요구하는 거예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업할 때냐? 1번 단독이라면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그 아래 2번이면 공동이라면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예외는 나중에. 대지는 만 이상. 아까 제가 사업 승인 대상 처음에 써놨던 것이랑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사업 승인 대상은 어느 정도 사업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고, 이거는 어느 정도 사업할 때 등록을 해야만 되느냐 다른 얘기입니다. 같으면 좋겠지만 거기 사업 승인 대상은 1회당 규모로 30대가 원칙이 되는데 여기는 연간 1년 동안에 20호 20세대잖아요. 대지는 1만 똑같은데, 그래서 사업 승인 대상과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등록해야 될 사업 대상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등록하라는 건데 등록하는 순간에 등록사업체가 돼요. 그런데 여기도 예외 보세요. 예외. 그 아래 다만 다음의 사업체의 경우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이 등록 안 해도 사업체가 되는 경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1번 국가지자체, 2번 토지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4번 공익법인. 이렇게 공익에 관련된 공공사업체라면 믿어준다니까요. 믿어주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 없다. 이거 공공사업체가 등록해야만 사업체가 된다. 그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등록과 비등록 구별하는 게 기본입니다. 공공이니까 믿어주니까. 그런데 5번, 6번은 5번은 주택조합, 민간인이에요. 6번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민간인입니다. 주택조합과 고용하는 자. 고용자, 사장님, 회사 대표를 얘기하죠. 사원 아파트 지어줄 때. 고용자지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자. 둘 다 민간인인데 왜 이 사람들은 등록 안 해도 되느냐? 둘 다 똑같은 전제가 붙어있어요. 둘 다 똑같이 가로 속에 등록사업자와 주택을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말이 붙어있어요. 이미 민간인에서 등록한 사람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니까 이미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검증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간이지만 어차피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이따 보시면은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 없이 주택조합 등이 혼자 단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등록해야만 되는 거예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 안 한다고 정확히 보시고. 자, 여러분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면 374쪽에 공동사업주체가 나올 겁니다. 공동사업주체가. 자, 우리 공동사업주체가 이제 같이 하는 게 공동사업주체인데 양가로 1, 2, 3번. 양가로 1, 2번과 3번의 차이점. 공동으로 사업할 때 요건은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양가로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유의 자유. 자, 내 땅 가진 사람이 내 땅에 아파트 지으려고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록사가 공동으로. 만약에 이 경우 할 수 있다는데 하게 되면 두 사람을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고, 할 수 있다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만약에 등록사랑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할 필요 없고요. 혼자 하고 싶으면 그때는 등록해야 돼. 등록하는 순간에 등록사업자로 해야 됩니다. 자유잖아, 자유.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주택조합. 2번의 주택조합은, 근데 주택조합도 지금 가로 속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여기 주택조합에서 빠져요, 제외. 근데 이런 예외도 뻔한 거라고, 이게. 지금 건설 파트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 파트에서? 그럼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도 세를 증가하는 부분만 건설이지. 보통 건설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거지. 세대 증거 없는 리모델링이라면 여기서 빠지는 것이고, 보통의 주택조합이 그 구성의 주택을 건설할 때잖아요. 다음 요건을 갖추어 등록사업자 등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등록사 등과 역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 자유. 혼자 할 때는 등록해야 되고 같이 할 때는 등록 안 해도 되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런데 3번 보시면 고용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할 때, 사원아파트 지을 때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사람을 공동으로, 요거는 하여야 한다가 특징이잖아. 할 수 있다는 거. 앞에 둘은 자유, 지금은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 무조건. 요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로자 입장이라면 고용하시는 분이 대표가 1번 참 감동스럽게도 손수 사원 아파트 짓는 것에 손수 사원 아파트를 지어서 나에게 참 우리 사원 복지 차원에서 주더라. 경영은 잘하는데 사원 아파트를 손수 지어서 아주 감동스럽다. 2번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내 고용 안정만 좀 유지하고 좀 월급만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어때? 뭐가 좋아요? 1번, 2번. 현명하시네요. 2번이지. 아니 돈만 잘 주고 교육만 잘해주고 그러면 그거 갖고 그냥 일반 아파트 사서 살지 뭐 사원 아파트 들어가서 삽니까? 경영 잘하라고. 그래서 의무. 이걸 다른 것처럼 자유 주려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또 사업주가 또 이상한 사람이 내가 물려받아서 살피지는 하나도 재미도 없다. 내 아파트 짓는 게 꿈이었는데 잘 됐다. 나는 혼자 할리라 딱 등록을 해서 본인 등록사를 혼자 다 하게 되면 경영은 뒷전이죠. 등록사랑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등록사업자에게 맡긴다니까. 자기가 땅만 제공하고 등록사에게 맡겨요. 그럼 본인은 경영만 충실할 수 있겠죠? 그러라고 여기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자, 주택조합은 다음부터 한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